미국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관계학 최고 권위자로 30년간 강단에 선 교수가 대한민국이 세계 스포츠와 문화를 장악했다는 발언으로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교수는 2002년 한국 방문 후 자신의 모든 학문적 믿음과 연구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서울거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하버드 강의실에서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스포츠와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폭로한 그 강의 내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벌써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 및 글로벌 문제를 가르치는 다니엘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의 움직임만 살피다 보니 작은 나라들은 그저 국제관계의 배경처럼 여겼던 거죠. 2002년 그해 여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의아했어요. 왜 일본도 모자라서 한국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국제 스포츠 외교를 연구하던 저는 직접 현장을 보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서울의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거리마다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이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죠. 처음엔 단순한 축구 열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스페인을 이겼을 때 그날 밤 광화문에서 본 광경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기뻐하는 모습. 낯선 저에게도 맥주를 건네며 함께 기뻐하자던 그들의 모습.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다. 이건 한국가의 정체성과 자부심이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배출했는지 모든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한국의 스포츠 외교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동료들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버드의 동료 교수 중 한 명은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다니엘, 중요한 나라들에 집중하세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를 왜 연구하려고 하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동의했을 말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서울의 붉은 물결 속에서 본 열정과 하나됨의 힘을 경험했던 저는 그의 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느꼈죠. 세계가 뭔가 크게 놓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저는 매년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처음엔 항상 같았어요.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하버드 강의실에서 그들은 한국이라는 주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들의 시선은 왜 이런 작은 나라를 다루나요?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찬가지였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무관심한 표정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잠시 뒤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서울거리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30년 경력의 국제관계학자였던 저의 모든 관점을 바꿔놓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호기심, 의심, 기대.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축구, 야구, e스포츠, 올림픽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예상대로 학생들의 대답은 미국, 브라질, 독일, 일본 등이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웃으며 준비한 슬라이드를 넘겼답니다. 2002년 여름,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스크린에는 붉은 물결로 가득한 서울거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그저 축구 경기를 보러 온 연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국이 이탈리아를 이겼을 때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무관심한 표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변했어요. 저는 그날 밤 서울 광화문에서 보았던 장면을 최대한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기쁨을 나누자며 다가왔던 그들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은 붉은 물결이 서울 도심을 가득 채웠던 장면을 말이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국가적 자부심이자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김연아의 사진이 등장했어요. 화려한 점프와 함께 빙판을 가르는 모습이었죠. 피겨 스케이팅은 원래 유럽과 북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피겨 여왕이 탄생했을까요? 학생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아닐까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저는 거기서 중요한 점을 짚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열심히가 아니라 미친 듯이 열심이죠. 김연아가 어린 시절 새벽 5시부터 훈련을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제대로 된 빙상장도 없이 말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스포츠 스타들의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손흥민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한 이야기,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놀라운 활약, 그리고 세계 e스포츠 대회를 한국 선수들이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취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가의 문화와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슬라이드를 넘기자 젊은이들이 게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e스포츠가 하나의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제야 e스포츠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프로리그를 운영하고 있었죠. 학생들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스포츠 스타가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도전하죠. 이건 단순한 근면함이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과 생존 본능이 결합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전쟁 이후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었죠.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죠. 이런 변화 뒤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았고 모두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제가 20년 전 서울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 존경,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스포츠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해 나갔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꾸고 있는 강력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강의실이 어두워졌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추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펼쳐졌죠. BTS의 공연 장면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몇몇은 눈을 반짝이며 영상을 지켜봤고 다른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더 이상 총과 미사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었습니다. 21세기에는 문화가 곧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문화전쟁의 최전선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조금 비웃듯이 말했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좀 과장 아닌가요? K-팝이 인기 있다고 해서 문화전쟁에서 이겼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반응이었거든요. 그럼 물어보죠. 여러분 중에 BTS의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 60명가량 되는 학생들 중 단 7명만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 없는 사람? 이번엔 15명 정도만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2023년 기준 넷플릭스 상위 10개 글로벌 히트작 중 4개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뮤직비디오 TOP10 중 7개가 K-팝 아티스트의 작품이었죠. 한국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고요. 데이터를 보여주자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문화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 사진이었어요. 70년 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문맹률이 78%에 달했고 1인당 GDP는 79달러에 불과했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문화를 주도하게 되었을까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1990년대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 한류의 시작,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이 어떻게 발빠르게 적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국내 시장. 그럼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면 됩니다. 언어적 장벽. 그럼 시각적 요소와 감성적 호소력을 극대화하면 되죠. 자원 부족. 그럼 인적 자원을 극대화하면 됩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고 한국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프트 파워의 극대화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인가요? 다른 나라들도 문화 수출을 시도하는데 한국만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비결은 혼종성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글로벌한 요소와 로컬한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합니다. K-팝을 보세요. 서양의 팝, 힙합, R&B에 한국적 감성과 비주얼을 더했죠.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인 감정과 이야기에 한국적 특수성을 더해 새로운 매력을 창출합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지루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의 독특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열정적인 팬덤 문화, 콘텐츠에 대한 높은 품질 기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 같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이라는 한국 특유의 정서입니다. 이건 단순히 번역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억압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 콘텐츠에 깊이를 더합니다. 강의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한국 관광 산업의 급성장, K-뷰티와 K-푸드의 세계적 인기, 그리고 한국어 학습 열풍까지. 2010년만 해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2023년에는 그 숫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제관계에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힘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느냐, 얼마나 영향력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오늘 강의 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사실 BTS 팬인데 그들을 단순한 아이돌 그룹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상징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뿌듯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서울에서 느꼈던 그 충격과 깨달음을 이제 제 학생들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어떻게 스포츠와 문화의 힘을 넘어 국제 정치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이날의 강의를 마무리했었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강의 때의 무관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대감으로 가득 찬 눈빛들이 저를 맞이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스포츠를 통해 보여준 놀라운 정신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말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휘날리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의미를 아시나요? 한국은 한때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는 일본 국기를 달고 뛰어야 했죠. 그 치욕의 역사를 딛고 56년 만에 황영조 선수가 당당히 태극기를 들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 스포츠의 역사적 순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김연아의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수많은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따낸 한국 선수들의 모습이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스포츠가 특별하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국에게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존심이자 세계의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죠.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수십 년의 군사독재. 이런 역경을 겪으면서도 한국인들은 스포츠를 통해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의 e스포츠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새로운 스포츠 영역에서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에서 한국 선수들은 거의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죠. 학생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한국의 e스포츠 강세를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 한국의 스포츠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입니다. 월드컵 4강,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 아시아 국가로선 생각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한국인들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면 인적 자원을 극대화하면 됩니다. 국제적 인지도가 낮다면 더 크게 세계를 놀라게 하면 되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이 콜라주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세계적 스포츠 스타가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과 문화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학생들의 변화된 표정을 보았었습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들의 눈빛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배출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에 대해 파고들 차례였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앞자리부터 꽉 차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었죠.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계적 스포츠 스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스크린에는 손흥민, 김연아, 류현진, 박세리의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각자의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죠. 손흥민을 생각해보세요. 아시아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아시아 선수는 3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중 진정한 스타가 된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죠. 그는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었죠.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김연아는 어떨까요?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부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시설이 부족하니 링크를 쓸 수 있는 이른 시간에 훈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환경에서 그녀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피겨 스케이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 김연아의 연기를 직접 봤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예술이었죠.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어떤 특별한 훈련 시스템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비결은 시스템과 정신 모두에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 어린 시절부터 잠재력 있는 선수를 발굴하고 집중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스포츠의 본질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죠.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한계를 모르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박세리 선수가 워터 해저드에 발을 담그고 샷을 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1998년 US 여자 오픈에서 박세리 선수는 이 장면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투혼은 단순한 스포츠 정신을 넘어 국가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에서 본 광경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 경기를 지켜봤고 박세리가 우승했을 때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스포츠가 한 나라에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었습니다.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죠. 저는 계속해서 류현진, 박찬호 등 다른 한국 스포츠 스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강조했죠. 이들은 모두 불가능이란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도전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성공할 수 없다고 예측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예측을 뒤엎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스포츠 정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들은 항상 더 큰, 더 강한 이웃들과 경쟁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작지만 강한 정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날의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의 스포츠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단순한 경기일까요? 아니면 한국가의 정신과 역사가 담긴 문화적 현상일까요?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강한 의지와 투혼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국가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강의 시리즈가 막바지가 되었을 때 저는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주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날은 한국이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였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이제 친숙한 얼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날에 무관심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기대감으로 가득 찬 눈빛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도발적인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었죠. 강대국들은 왜 한국을 두려워하는가?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한국이 두려워할 나라라는 개념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모양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외교 정책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이 강대국들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스크린에는 각국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과 만나는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도 함께 있었죠.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주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만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은 G20의 핵심 멤버로 국제기후협약의 리더로 글로벌 보건 안보의 중요한 기여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국제 스포츠 외교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어떻게 커졌는지 설명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이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이자 한국이 국제 스포츠 외교의 중심에 서게 된 계기였죠.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 아닌가요?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여전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그 관계의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호-피보호 관계였다면 이제는 더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스크린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피파에서 한국인 임원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스포츠 외교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제 주요 국제 스포츠 기구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이 진정으로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가진 문화적 영향력 때문이죠.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소비자, 유권자, 리더들이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강대국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K-팝의 인기로 인해 정부가 문화 정책을 재고하게 된 사례, 중국이 한국 문화 유입을 제한하려 했던 시도들, 일본이 한국의 문화 산업을 견제하는 모습들이었죠. 특히 중국과 일본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선 문화적 싸움입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견국 외교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강대국들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나라죠. 특히 문화, 기술, 스포츠 분야에서 말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국,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통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국제관계는 단순히 용은 용끼리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어울린다는 식의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항상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20년 전 서울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이제 학생들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강의실은 만석이었고 심지어 몇몇 다른 학과 교수들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제 강의가 하버드 내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2002년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젊은 제 모습이었죠. 저는 30년 동안 국제관계를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날의 제 강의는 연구자로서의 지적 여정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제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었죠.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국가의 힘은 단순히 땅의 크기나 인구, 군사력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정한 힘은 국민들의 의지와 정신에서 나옵니다.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부터 현재의 화려한 고층 빌딩까지, 그리고 세계 각국에 세워진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의 모습까지. 역사상 어떤 나라도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스포츠,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죠. 저는 제 연구실에 걸려있는 문구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할 수 있다였죠. 이 말은 단순히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인들의 정신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죠.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하버드의 젊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졌었습니다. 여러분,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 단순히 강대국만 보지 마세요.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들에 주목하세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제가 2019년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강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17년 만에 다시 방문한 한국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글로벌해졌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것을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계 학생들도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제 동료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니엘, 솔직히 처음엔 왜 하필 한국? 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이해가 돼. 내 말이 맞아. 우리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아. 하버드의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서울거리에서 목격했던 그 작지만 강한 나라의 힘은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순간을 목격한 행운아였죠. 이제 제 학생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의 함성을 직접 듣고 인생이 바뀐 외국인 교수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과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 어떻게 국가적 자부심으로 이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강한 의지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신호등이었습니다.